세계가 잠든 새벽. 국경에서 첫 포성이 울렸습니다. 중국제 로켓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죠. 캄보디아군의 선제 타격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27분 뒤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100km 밖에서 날아온 폭탄 한 발. 활공하며 스스로 경로를 수정하더니 목표물 한가운데를 뚫어버렸죠. 미국도 구현하지 못한 거리였어요. 중국 사거리의 2배. 명중 오차는 겨우 2m. 중국이 자랑하던 방공망은 끝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나토 본부가 발칵 뒤집혔고 미국 펜타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중국은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전면전의 승자는 대한민국입니다. 왜 태국은 한국 무기로 군대를 재무장했을까요? 어떻게 한국은 단 한 번의 공습으로 전쟁을 끝냈을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타격 확인됐습니다. 목표물 완전 파괴. 무전이 끊겼죠. 27분 만에 이루어진 응징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프레아 비에어 사원 인근이었어요. 모니터 속 야간 영상에서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제 이름은 제임스 하워드입니다.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하고 미 육군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전선을 거쳤고 JDAM부터 GBU까지 서방 정밀 유도 무기는 대부분 평가해봤죠. 그날 밤까지만 해도 제 확신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미국 무기가 최정상이고 중국 무기는 싸구려 모방품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구매자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그날 밤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새벽 2시 15분이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상황실에 긴급 경보가 울렸죠. 동남아시아 분쟁 지역에서 예고 없는 공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프레아 비에어 사원 주변. 태국과 캄보디아가 수십 년 동안 영유권을 다퉈온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위성 영상을 띄웠어요. 국경 충돌이야 몇 년에 한 번씩 터지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화면을 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캄보디아 측에서 발사한 로켓이 태국 전초기지를 강타했더군요. PHL-03 장거리 로켓이었어요. 중국산 무기죠. 사거리 150km의 집속탄두까지 탑재 가능한 녀석이었습니다. 단순한 국경 마찰이 아니었어요. 캄보디아 신정부 내 군부 강경파가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선명했거든요. 훈센에서 훈마넷으로 정권이 넘어간 이후 군 내부 결속력이 약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목표는 두 가지였죠. 중국 무기의 성능을 입증하고 국내 지지 기반을 다지는 것. 전형적인 무력 시위였습니다. 태국의 반응을 예상했어요. 보통은 외교 경로로 항의부터 시작하고 군은 방어 태세를 재점검하는 게 정석이니까요. 빨라도 6시간은 걸릴 거라 봤죠. 그런데 27분 만에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태국 전투기 편대가 포착됐거든요. FA-50 2대, F-16 1대였어요. 긴급 출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빠를 수가? 혼잣말이 나왔죠. 정상적인 대응 속도가 아니었어요.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편대는 국경 방향으로 고도를 올렸어요. 하지만 국경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태국 영공 내에서 선회하며 고고도를 유지했죠. 화면에 집중했어요. 뭔가 투하되는 게 보였거든요. 폭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자유낙하탄이 아니었어요. 투하 직후 날개가 펼쳐지더니 활공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 날아가듯 부드럽게 비행했죠. 장거리 활공 폭탄? 화면을 확대했어요. GPS 유도로 보이는 비행 패턴이었습니다. 고도를 서서히 낮추며 목표물을 향해 정밀하게 날아가고 있었죠. 거리를 계산해봤어요. 투하 지점에서 목표물까지 대략 100km.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100km요? 미국 JDAM은 28km예요. 개량형 JDAMER도 72km가 한계죠. 100km를 활공하는 정밀 유도 폭탄은 제 데이터베이스에 없었어요. 화면 속 폭탄은 계속 날아갔습니다. 캄보디아 측 방공망이 반응해야 정상이었어요. HQ-12 방공체계를 배치해뒀으니까요. 중국이 자랑하는 중거리 요격 시스템이었습니다. 레이더 신호를 주시했죠. 요격 미사일이 발사돼야 했어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HQ-12는 완전히 침묵했죠. 폭탄은 그대로 목표물에 접근했어요. 야간 투시 카메라가 포착한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방공 레이더 시설 한복판에 폭탄이 박혔어요. 오차는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1m 이내였을 겁니다. 두 번째 폭탄도 날아왔어요. 이번엔 지휘소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27분 만에 두 발 모두 100km 밖에서 날아와 목표물 중심부를 뚫어버렸죠. 숨을 참았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정밀 타격이었죠. 캄보디아 측은 혼란에 빠졌어요. 중국제 무기로 무장한 방공망이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니까요. 태국군 무기 목록을 뒤졌습니다. FA-50은 한국산 경전투기죠. 가볍고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기체로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폭탄 잔해 사진을 확대했죠. 파편 사이로 뭔가 글자가 보였거든요.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KGGB.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화면을 최대한 확대했죠. KOREA. 한국?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한국이 이런 무기를 만들었다고요? 110km를 활공하며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정밀 유도 폭탄을요? 미국도 구현하지 못한 사거리를 한국이 해냈다는 말인가요? 영상을 다시 돌려봤어요. 폭탄이 날개를 펼치는 순간부터 목표물에 명중하는 순간까지 모든 장면이 완벽했습니다. GPS 유도, 활공 제어, 최종 접근 각도까지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한국이 언제 이런 역량을 갖췄죠? 지난 3년간 태국군의 무기 도입 내역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목록이 떴죠. FA-50 블록 20 추가 도입, KGGB 패키지 업그레이드. 전부 한국산이었어요. 태국은 조용히 그러나 체계적으로 한국 무기 중심으로 군을 현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어땠나요? VT-4 전차, HQ-12 방공체계, FN-6 휴대식 미사일. 전부 중국제였죠. 완전히 중국 무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교전에서 중국 무기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 충돌의 의미를 정리해야 했어요. 단순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무기와 중국 무기가 처음으로 실전에서 맞붙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첫 교전의 승자는 명확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죠. 프레아 비에어 충돌 초기 분석 새로운 변수의 등장.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22년간 미국과 유럽의 무기만 신뢰해왔습니다. 중국은 위협이지만 기술적으로는 한참 뒤처져 있다고 믿었죠. 한국은요? 솔직히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경전투기나 만드는 중견국 정도로만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제 모니터 속에서 한국은 미국도 못한 걸 해냈습니다. 100km 활공, 완벽한 명중률, 중국 방공망 무력화. 이 세 가지가 단 한 번의 공습에서 동시에 구현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밤하늘은 고요했지만 머릿속은 폭풍우였어요. 이번 충돌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캄보디아는 반격할 겁니다. 중국은 자존심이 걸렸으니 더 많은 무기를 쏟아부을 거예요. 그리고 태국은요? 한국 무기를 앞세워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겁니다. 파일을 저장했죠. 화면 속 KOREA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얼거렸어요. 이 전쟁은 이제 시작이군. 동남아 국경전의 영상 한 편이 세계 무기 패권의 균열을 보여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이번 충돌의 진짜 승자는 태국도 캄보디아도 아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첫 공습 영상을 5번째 돌려보고 있었어요. 새벽 4시가 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가 계속 신경 쓰였죠. 27분. 태국군이 캄보디아의 로켓 도발에 대응한 시간이었어요. 옆자리 분석관 토마스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 그가 물었죠. 화면을 가리키며 답했어요. 27분이야. 말이 되나? 토마스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빠르긴 하네. 그런데 그게 왜? 고개를 저었어요.
보통 국경 충돌이 터지면 최소 2시간은 걸려. 상황 파악, 지휘부 보고, 출격 승인까지. 그럼 미리 준비해뒀다는 거야? 그렇게 봐야지. 토마스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태국이 워낙 긴장 지역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준비된 것 이상이었거든요. 문득 이라크가 떠올랐습니다. 2016년 모술 작전이었죠. 미군이 JDAM으로 이슬람 국가 거점을 타격했던 날이었어요. 출격 명령부터 첫 폭탄 투하까지 3시간 42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모든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요. 시리아는 더했죠. 2018년 동부 전선에서 긴급 항공 지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였어요. 지상군이 포위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출격까지 2시간 17분이 소요됐죠. 그때 생각했어요. 이게 전쟁의 속도구나. 하지만 태국은 달랐습니다. 27분이요? 화면을 일시 정지하고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캄보디아 로켓 발사 시각 새벽 2시 15분. 태국 전투기 투하 시각 새벽 2시 42분. 정확히 27분이었어요. 이 시간 안에 상황 파악, 지휘 보고, 출격 승인, 무장 장착, 이륙, 목표 접근까지 다 끝냈다는 겁니다. 준비된 게 아니라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는 뜻이야. 중얼거렸죠. 태국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최근 3년간의 군사 조달 내역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쏟아졌죠.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록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FA50 블록 20 추가 도입 계약이었습니다. 12대를 더 들여온다는 내용이었죠. 기존 보유분과 합치면 총 20대가 되는 겁니다. 상세 사양을 클릭했어요. AESA 레이더 탑재, KGGB 완전 호환. 중얼거렸습니다. 우연한 조달이 아니야. 전화를 들어 정보 담당 부서로 연결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보과 마르틴입니다. 제임스야. 태국군 KGGB 도입 내역 좀 보내줄 수 있어? KGGB? 한국산 활공폭탄 말하는 거야? 맞아. 급해. 알았어. 5분 안에 보낼게. 전화를 끊고 기다렸습니다. 토마스가 다시 물었어요. 뭘 찾는 건데? 태국이 뭔가 준비해왔어. 그 준비가 얼마나 깊은지 확인하려고. 곧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상세한 도입 내역이 나왔어요. KGGB 패키지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사거리 110km, 원형 공산 오차 3m 이하. GPS와 관성항법 장치 결합 유도였죠. 가격 정보도 있었어요. 발당 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속으로 계산해봤죠. 미국 JDAM이 2억 원대니까 거의 반값이네요. 게다가 사거리는 4배가 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토마스가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였어?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K136 구룡 다연장 로켓 재정비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태국은 이미 구룡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신 정밀유도 로켓으로 전면 교체한 거예요. 사거리 80km, 명중률 대폭 향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의자에 기댔습니다. 태국은 계획적으로 움직였어. 한국 무기로 전력 구조를 완전히 바꿔놨다고.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캄보디아는? 프레아 비에어 지역 파일을 먼저 열었어요. 이 지역을 이해해야 캄보디아의 도발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화면에 과거 충돌 기록이 떴습니다. 2008년 7월. 유네스코가 프레아 비에어 사원을 캄보디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어요. 태국은 즉각 반발했죠. 사원 주변 4.6제곱킬로미터가 분쟁 지역이었으니까요. 그해 10월 첫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양측에서 사상자가 나왔어요. 2011년 2월에는 더 큰 충돌이 있었죠. 캄보디아군이 사원 인근에 군 초소를 설치하자 태국군이 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나흘간 교전이 이어졌고 민간인까지 희생됐어요. 국제사법재판소가 개입해서 겨우 진정됐죠.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프레아 비에어는 단순한 사원이 아니었어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고지대였죠. 이곳을 장악하면 주변 평야지대를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화약고였구나. 중얼거렸어요. 이제 캄보디아 전력 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파일을 열자 첫 페이지에 큼직하게 적혀 있었죠.
VT4 전차 58대. 중국제 3세대 전차였습니다. 열 영상 장비, 자동장전 기능 탑재. 다음은 HQ-12 방공체계였어요. 중국판 중거리 요격 시스템이죠. 사거리 50km 정도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걸 4개 포대 보유하고 있었어요. 휴대식 방공미사일은 FN6. 중국판 스팅어라고 보면 됐죠. 목록을 쭉 훑었습니다. 장갑차, 로켓, 레이더, 통신장비. 전부 중국산이었어요. 캄보디아는 중국 무기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네. 토마스가 말했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중국 캄보디아 군사 협력 파일을 열었어요. 2010년부터 기록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 해군 기지 시설 개선에 투자한 거예요. 리암 해군 기지였죠. 남중국해와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2016년에는 육군 훈련장 건설을 지원했어요. 2019년부터는 중국 군사 고문단이 상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훈련 지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중국식 교리를 이식하는 거였죠. 최근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2024년 중국은 캄보디아에 12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패키지를 제공했어요. VT4 전차, HQ-12, FN6 모두 이때 들어온 겁니다. 중국은 캄보디아를 동남아 전초기지로 키우고 있었어. 말했죠. 토마스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이번 도발은? 중국 무기 실전 시험장이야. 캄보디아를 전시장으로 쓴 거지. 다음 파일로 넘어갔어요. 캄보디아 정치 상황 분석이었습니다. 2023년 7월 훈센이 아들 훈 마네색의 총리직을 넘겼죠. 37년 집권을 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 이양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군부 내에서 구파와 신파가 갈렸습니다. 훈센 시대 장성들은 신정부를 못마땅해 했죠. 훈 마넷은 서구 교육을 받은 인물이었고 아버지와 달리 유화적이었거든요. 2024년 들어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3%대로 주저앉았고 실업률은 올랐어요. 젊은 층의 불만이 커졌죠. 신정부는 무언가 강한 인상을 남길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건 말이에요. 프레아 비에어는 완벽한 무대였죠. 수십 년간 태국과 대립해온 곳이었고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기 쉬웠으니까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번 도발은 계산된 거야. 정권 유지를 위한. 토마스가 물었어요. 그럼 중국은 알고 있었을까? 당연하지. 12억 달러어치 무기를 그냥 줬을 리 없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상급자인 베른트 장군이었죠. 제임스, 상황 파악됐나? 네, 대략은요. 태국이 왜 그렇게 빨리 움직였지?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무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3년 전부터 준비해왔어요. 한국 무기, FA-50, KGGB, 구룡 로켓, 전부 한국산입니다. 베른트는 잠시 침묵했어요. 27분 대응이 그것 때문이라는 거야? 네. 한국 무기는 즉각 대응 체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말을 흐렸어요. 실전에서는 뭔가 무력했습니다. HQ-12가 단 한 번도 요격하지 못했으니까요. 베른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세한 건 내일 보고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죠.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장군님 뭐래? 내일 보고하래. 새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정보과에서 온 추가 자료였습니다. 제목이 눈에 띄었죠. 주변국 반응 모니터링. 파일을 열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가 전장 데이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필리핀 정보기관도 분석 자료를 요구했죠. 말레이시아는 한국 방산업체 연락처를 문의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네. 말했어요. 토마스가 화면을 봤습니다. 뭐가? 동남아 각국이야. 이번 충돌을 주시하고 있어.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밤새 분석한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태국의 빠른 대응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 무기 중심으로 전력을 재편한 결과였죠. 캄보디아의 도발은 정권 유지와 중국 무기 과시라는 두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교전에서 모든 계산이 빗나갔어요. 중국 무기는 한국 무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으니까요. 토마스를 봤습니다. 이 충돌 쉽게 끝나지 않을 거야. 왜? 캄보디아는 체면이 걸렸어. 중국은 더하고.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태국은? 화면 속 한국 무기 목록을 가리켰습니다. 태국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 여기. 동남아의 작은 국경 충돌이 세계 무기 시장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요. 다음 날 두 번째 타격 영상을 받았습니다. 전날 밤 첫 공습이 있고 6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파일을 열자 야간 투시 화면이 나타났죠. 이번에도 F-16이었습니다. 태국 영공 안에서 고도를 유지하며 선회하고 있었어요. 투하가 시작됐습니다. 폭탄이 분리되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또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활공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리 측정 도구를 켰습니다. 투하 지점에서 목표물까지 계산해봤죠. 103km였어요. 토마스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또 100km 넘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폭탄은 천천히 고도를 낮추며 날아갔습니다. GPS 유도 패턴이 완벽했어요. 바람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캄보디아 측 방공망이 반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주시했어요. HQ-12 시스템이 재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첫 공습 이후 중국 자문단이 급히 재정비한 거죠.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요격하겠지. 하지만 레이더는 침묵했어요. 요격 미사일 발사 신호가 없었습니다. 토마스가 화면을 두드렸죠. 이상한데? HQ-12가 또 안 움직여. 폭탄은 목표물에 접근했습니다. 캄보디아군 로켓 기지였어요. 첫 공습에서 살아남은 PHL-03 발사대가 배치되어 있었죠. 충돌 순간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폭탄은 발사대 바로 옆 탄약고를 관통했어요. 2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불기둥이 치솟으며 주변 시설까지 휩쓸었죠.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명중 지점과 목표 중심점의 오차를 계산해봤어요. 1.2m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토마스가 물었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3km를 날아와서 1m 오차예요? 평가해온 어떤 무기보다도 정확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정보과 마르틴이었죠. 제임스, 세 번째 영상도 왔어. 세 번째? 응. 같은 시간대에 다른 목표물 타격한 것 같아. 보내줘.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FA-50 2대가 편대를 이루고 있었어요. 동시에 투하했죠. 두 발의 KGB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목표물은 캄보디아 전차 집결지였어요. VT-4 전차 6대가 위장막 아래 숨어 있었죠. 첫 번째 폭탄이 명중했습니다. 전차 한 대가 불타올랐어요. 10초 후 두 번째 폭탄이 떨어졌죠. 또 다른 전차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나머지 전차들이 급히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전차 포탑 위에 떨어진 폭탄의 궤적을 역추적해봤어요. 정확히 수직으로 떨어졌더군요. 장갑이 가장 약한 부분을 꿰뚫은 거예요. 우연이 아니야. 말했습니다. 뭐가? 이 각도. 계산된 거야. 최종 도립 각도까지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토마스는 화면을 확대해서 봤어요. 정말 수직이네. 이거 어떻게 가능해? KGB 기술 사양을 다시 열었습니다. 정말 유도 단계에서 각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목표물 특성에 따라 최적 도립 각도를 자동 계산한다는 거죠. 단순한 활공폭탄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무기였어요. 베른트 장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임스, 회의실로 와. 지금요? 긴급 상황이야. 미국 측에서도 사람 보냈어. 노트북을 집어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6명이 앉아 있었어요. 나토 군사위원회 대표 2명, 미국 국방부 분석관 1명, 그리고 유럽 방산업체 대표들이었죠. 베른트가 저를 단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작하게. 미국 분석관이 손을 내밀었어요. 스티븐 밀러입니다. 펜타곤에서 왔어요. 악수를 나눴죠. 베른트가 말했습니다. 택함 상황 브리핑 좀 해줘.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첫 공습은 27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스티븐이 끼어들었죠. 27분? 정말? 네. 확인된 시간입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KGB가 날개를 펼치고 활공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사거리는 110km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스티븐이 물었어요. JDAM은 28km인데. 맞습니다. 미국 무기의 4배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명중률 데이터가 나왔어요. 현재까지 발사된 KGB는 총 4발입니다. 4발 모두 명중했죠. 명중률 100%? 네. 평균 오차는 2m 이내입니다. 유럽 방산업체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가격은 얼마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발당 약 1억 원입니다. 1억? 네. JDAM이 2억 원인 걸 감안하면 절반 가격이죠. 스티븐이 팔짱을 꼈습니다. 사거리는 4배, 가격은 절반, 명중률은 100%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건 한국 무기입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죠. 베른트가 물었습니다. 중국 무기는 어땠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HQ-12 방공체계 성능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HQ-12는 2번의 공습에서 단 한 번도 요격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요격률 0%? 네. 반응 자체가 없었습니다. VT4 전차 피해 영상을 보여줬어요. 중국제 전차도 장거리 활공 타격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스티븐이 펜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런 능력을 갖췄죠? 조달 자료를 꺼냈어요. 태국은 3년 전부터 한국 무기 중심으로 전력을 재편했습니다. 3년 동안 우리가 몰랐다는 거야? 베른트가 대답했죠. 한국은 조용히 움직였어요. 대대적인 홍보도 없었고요. 비교 도표를 띄웠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 무기의 사거리와 가격을 나란히 정리한 거예요. 숫자는 잔인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어요. 스티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뒤처진 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죠. 22년간 서방 무기의 우월함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미국이 만든 기준이 곧 세계 기준이었어요. 중국은 추격자였고 나머지는 그저 따라가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모든 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이번 충돌의 의미라는 제목이었죠. 한국 무기가 새로운 성능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말했어요. 정밀, 장거리, 저비용.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구현한 첫 사례입니다. 베른트가 물었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동남아 각국이 한국 무기를 주목할 겁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모두요. 중국은? 방산 외교에 큰 타격을 받겠죠. HQ-12 실패는 치명적입니다. 스티븐이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국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 기술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죠. 홀로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비교 도표가 떠 있었어요. 110km. 그 숫자 하나가 중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서방의 기준마저 흔들어 놓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은 흐렸지만 머릿속은 선명했어요. 세계 군사 질서가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요. 토마스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그냥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 뭐해? 새로운 세계에. 토마스는 옆에 앉았죠.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몰랐어. 그게 문제야. 노트북을 닫았어요. 이제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나토 군사위원회에 제출할 공식 문서였죠. 제목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차세대 정밀 유도무기 표준의 변화 한국 모델 분석.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새벽 5시 암호화된 통신 기록을 받았습니다.
정보과 마르틴이 보낸 파일이었어요. 제목은 긴급 베이징 푸놈펜 통신 감청이었죠. 헤드셋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사이로 중국어 음성이 들렸어요. 자동 번역 자막이 화면 아래 떠올랐죠. HQ-12가 왜 2번이나 요격에 실패했습니까? 베이징 측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푸놈펜 측이 대답했어요. 매뉴얼대로 운용했습니다. 레이더도 정상 작동했고요.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없으면 요격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목표물이 탐지 범위 밖에서. 베이징 측이 말을 잘랐죠. 사용자 오류입니다. 훈련이 부족했던 겁니다. 저희는 중국 자문단 지시를 따랐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자문단은 이미 귀국 준비 중입니다. 이건 캄보디아 군의 책임입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헤드셋을 벗었어요.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한 겁니다. 토마스가 물었죠. 뭐래? 중국이 캄보디아한테 책임 떠넘기고 있어. 자기네 무기가 문제인데 인정 못하는 거지. 인정하면 동남아 시장 다 잃으니까.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위성 영상이었어요. 푸놈펜 국제공항 군용구역이 화면에 떴죠.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타임스탬프를 확인했어요. 새벽 3시 42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탑승하는 장면이 포착됐죠. 확대해보니 중국 자문단 제복이 보였어요. 도망치고 있네. 중얼거렸습니다. 토마스가 화면을 봤어요. 자문단이 귀국해? 응. 사실상 포기한 거야. 다른 정보도 확인했습니다. 베트남 정보기관이 보낸 자료였어요. 중국 국방부 긴급회의 소집 제목이었죠. 베이징 현지 시각 어제 밤 11시에 회의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참석자 명단도 있었어요. 무기업체 책임자, 국방부 차관, 동남아 담당관들이었죠. 베트남 측은 짧은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중국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암호화 통신, 자문단 귀국, 베이징 긴급회의. 세 가지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패닉이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베른트 장군이었어요. 제임스, 10시에 긴급회의야. 알고 있습니다. 나토 군사위원회 전체가 모여. 미국 측도 고위급이 와. 준비하겠습니다. 자네가 직접 브리핑해. 네. 전화가 끊겼죠. 파일들을 USB에 담았습니다. 특히 중국 내부 혼란 자료를 따로 정리했어요. 이건 폭탄이 될 거였습니다. 오전 10시 나토 본부 대회의실. 노트북을 들고 문을 열었어요. 이미 20명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장성 4명, 영국 국방부 차관, 프랑스와 독일 대표들, 유럽 주요 방산업체 임원들도 보였죠. 베른트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무기성능 감독관 제임스 하워드입니다. 미국 장성 하나가 손짓했어요. 빨리 시작하게. 자리에 앉아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프레아 비에어 전장 지도였어요. 48시간 동안 2차례 공습이 있었습니다. 영국 차관이 말했죠. 태국 공군이 거지? 네. FA-50과 F-16을 이용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웃었어요. FA-50? 그거 한국산 경전투기 아닌가? 맞습니다. 한국 비행기로 뭘 할 수 있겠어. 웃음이 퍼졌습니다. 침착하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사용된 무기는 KGB입니다. 한국산 정밀유도 활공폭탄이죠.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활공폭탄은 미국이 원조 아닌가? 한국이 독자 개발했습니다. 미국 장성이 팔짱을 꼈어요. 성능이 어떤데? 사거리 110km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죠. 110km? JDAM이 28km인데. 네. 약 4배입니다. 방산업체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그게 정확하게 맞긴 해? 첫 공습에서 4발 모두 명중했습니다. 평균 오차 2m 이하죠. 영국 차관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 기술이 있어? 좀 과장 아닌가? 감정을 억눌렀어요. 데이터입니다. 의견이 아니라. 프랑스 대표가 말했죠. 그래도 믿기 어려운데. 한국이 미국을 넘었다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독일 대표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워드, 자네 한국 측한테 뇌물 받은 거 아닌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22년간 데이터만 믿고 살아온 사람에게 뇌물 운운하다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다음 카드를 꺼낼 준비를 했죠. 중국 무기는 어땠나? 미국 장성이 물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바꿨어요. HQ-12 방공체계 요격률 0%입니다. 0%? 두 차례 공습에서 단 한 번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 무기는 원래 그래. 실전에선 못 써. USB를 꺼냈습니다. 흥미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베른트가 물었죠. 뭔가? 베이징과 푸놈펜 간 암호화 통신을 감청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중국어 음성과 함께 번역 자막이 떴죠. HQ-12가 왜 2번이나 요격에 실패했습니까? 매뉴얼대로 운용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용자 오류입니다. 중국 자문단 지시를 따랐습니다. 자문단은 귀국 준비 중입니다. 이건 캄보디아 책임입니다. 음성이 끝났습니다. 미국 장성이 말했어요. 책임 떠넘기기네. 네. 중국은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을 띄웠어요. 푸놈펜 공항에서 중국 자문단이 탑승하는 장면이었죠. 새벽 3시 42분 자문단이 긴급 귀국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사실상 포기한 거네. 그렇게 봐야죠. 마지막 자료를 공개했어요. 베이징 국방부는 어젯밤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무기업체 책임자들을 소환했죠. 영국 차관이 물었습니다. 중국이 당황하고 있다는 거야? 네. 패닉 상태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아까의 조롱은 사라지고 있었죠.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미국을 넘었다는 건. 말끝을 흐렸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계속 반복되는 타격 영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중국 무기는 2번 모두 무력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 무기가 진짜였네. 독일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과소평가했군. 미국 장성이 말했죠. 중국만 문제가 아니야. 우리 무기도 저 사거리는 안 돼.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간단한 문장 하나였어요. 한국은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베른트가 물었습니다. 평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서방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신뢰를 잃었고 한국은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아까 저를 조롱하던 사람들도 침묵했죠. 영국 차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어. 그들의 웃음이 멈추는 데에는 단 2초 충분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홀로 회의실에 남았어요. 창밖 브뤼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22년간 믿어온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가 떠오르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회의가 끝난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상황실로 돌아와 위성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캄보디아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로켓 기지를 재배치하고 VT4 전차 중대를 전진시키고 있었습니다. 중국 자문단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토마스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캄보디아가 반격 준비 중이야? 그렇게 보여. 체면이 걸렸으니까. 화면을 확대했어요. PHL-03 발사대 세대가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위장막도 다시 설치하고 있었죠.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말했어요. 뭐라고? 2번이나 당했는데 3번째도 당하면 중국 무기는 끝이야. 그들도 알아. 태국군 동향을 확인했습니다. FA-50 편대가 대기 중이었어요. 무장 상태도 확인됐죠. KGGB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20분이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재배치를 완료한 시각이 3시 5분이었으니까 15분이 지난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첫 공습은 27분 만에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는 35분이었죠. 평균을 내면 31분입니다. 중얼거렸어요. 30분 안에 움직일 거야.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뭐가? 태국이.
다시 공습할 거야. 어떻게 알아?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식 교리야. 적이 재배치하면 즉각 타격하는 거지. 그게 패턴이라고? 패턴이 아니라 공식이야. 토마스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래도 30분은 너무 빠른 거 아냐? 지켜봐. 내 말이 맞을 거야. 시계를 주시했습니다. 3시 25분, 3시 30분, 3시 35분. 위성 화면의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FA-50 2대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소리쳤죠. 제임스 봐.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35분. 정확히 그 시간이야. FA-50 편대는 빠르게 고도를 높였어요. 국경 방향으로 선회했죠. 하지만 국경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태국 영공 안에서 위치를 유지했어요.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투하까지 얼마나 걸릴지 계산하기 시작했죠. 5분 후였어요. 첫 번째 FA-50 EKGGB를 투하했습니다. 날개가 펼쳐지며 활공이 시작됐죠. 10초 후 두 번째 FA-50도 투하했어요. 두 발의 폭탄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토마스가 말했어요. 목표물은 뭐야?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로켓 기지야. 아까 재배치한 곳. 폭탄은 정확한 궤적으로 날아갔어요. GPS 유도 패턴이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캄보디아 측 방공망이 반응해야 할 시점이었죠. 하지만 역시나 침묵이었습니다. HQ-12는 세 번째도 요격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KGGB가 명중했습니다. PHL-03 발사대 옆 탄약고가 폭발했어요. 불기둥이 치솟았죠. 2차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주변 시설까지 휩쓸렸어요. 10초 후 두 번째 KGGB도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로켓 기지를 정확히 타격했죠. 손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두 발 2명 중이야. 토마스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오차가 얼마야? 좌표를 계산했습니다. 첫 번째는 1.8m, 두 번째는 2.3m. 말도 안 돼. 100km를 날아와서? 그게 한국 기술이야. 전장 전체를 조망했습니다. 태국군은 보병을 전진시키지 않았어요. 전차도 이동하지 않았죠. 헬기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발의 폭탄만이 전장을 지배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야. 외과 수술이지. 전화가 울렸어요. 베른트 장군이었습니다. 제임스, 세 번째 공습 확인했나? 네. 방금 끝났습니다. 결과는? 두 발 모두 명중했습니다. 캄보디아 로켓 기지 두 곳이 파괴됐어요. 자네 예측했다며? 30분 안에 움직일 거라고. 35분이었습니다. 거의 맞췄죠. 베른트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패턴이 있어. 패턴이 아니라 공식입니다, 장군님. 공식? 한국식 타격 교리입니다. 적 재배치 즉각 타격 재집결 차단. 이게 순서예요. 베른트는 잠시 침묵했죠. 나토 군사위원회가 이 내용 알아야 해. 보고서 작성하겠습니다. 아니, 직접 와서 설명해. 지금요? 긴급이야. 30분 후 회의실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토마스를 봤어요. 또 회의래. 뭘 설명할 건데? 한국식 전쟁 공식을. 30분 후 다시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오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나토 군사위원회 위원장까지 왔죠. 베른트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 공습을 예측한 분석관입니다. 위원장이 물었어요. 어떻게 예측했나? 영상을 띄웠습니다. 한국 무기의 작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첫 공습 27분, 두 번째 35분, 세 번째 35분. 평균 대응 시간은 약 32분입니다. 미국 장성이 말했죠. 그래서 이건 우연한 속도가 아닙니다. 설계된 교리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식 타격 교리 도식이었어요. 적 행동 포착 즉각 대응 정밀 타격 재집결 차단. 이게 한국식입니다.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미국식과 뭐가 다른가? 미국은 대규모 전력을 투입합니다. 전투기 편대, 순항미사일, 지상군 협조까지요. 그게 정석 아닌가?
정석이지만 느립니다. 한국식은 최소 전력으로 최대 효과를 냅니다. 비교 도표를 띄웠어요. 미국식 평균 대응 시간 23시간. 한국식 평균 대응 시간 3035분.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도가 6배 차이네. 네. 그리고 비용은 10분의 1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세 번째 공습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두 발의 KGB가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이었죠. 보병 없이, 전차 없이, 헬기 없이. 오직 두 발의 폭탄으로 전선을 무너뜨렸습니다. 프랑스 측 인사가 말했어요. 이건 전쟁 방식 자체가 바뀐 거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전쟁 공식을 만들었어요. 위원장이 물었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동남아 각국이 한국 무기를 주목할 겁니다. 이미 베트남, 필리핀이 움직이고 있어요. 중국은? 방산 외교에 큰 타격입니다. HQ-12 실패는 치명적이죠. 미국 장성이 물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봐.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게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위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계 표준이 바뀌고 있군. 베른트가 말했죠. 한국을 중심으로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상황실로 돌아왔어요.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인정했어. 모두. 뭘? 한국식 전쟁이 새로운 표준이라는 걸?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전쟁은 더 이상 병력과 장비의 숫자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정밀, 장거리, 저비용. 이 세 가지가 새로운 법칙이었죠. 그리고 그 법칙을 만든 건 한국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상황실로 돌아와 실시간 위성 영상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캄보디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화면 속에서 VT-4 전차들이 재집결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또 준비하네. 체면이 걸렸으니까. 중국도 뒤에 있고. 전차 숫자를 세었습니다. 6대가 위장막 아래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PHL-03 로켓 발사대도 새 위치로 재배치 중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HQ-12 방공 시스템을 2개 포대나 추가 배치하고 있었거든요. 중국 자문단이 귀국했다면서? 토마스가 물었어요. 응. 근데 떠나기 전에 마지막 조언은 남긴 것 같아.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레이더 배치 간격이 이전보다 넓어져 있었어요. 교차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네. 말했죠. 그럼 이번엔 막을 수 있을까? 글쎄. 태국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지. 태국군 동향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FA-50 2대가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었어요. 무장 상태를 확인했죠. KGB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4시 35분이었어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재배치 완료 시각이 4시 10분이었으니까 25분이 지났네요. 곧 움직일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정확히 10분 후였어요. FA-50 2대가 이륙했습니다. 시작이다. 토마스가 말했죠. 편대는 빠르게 고도를 높이며 국경 방향으로 선회했어요. 하지만 역시 국경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태국 영공 안에서 위치를 유지했죠. 5분 후 투하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FA-52 KGB를 떨어뜨렸어요. 날개가 펼쳐지며 활공이 시작됐죠. 10초 후 두 번째도 투하했습니다. 캄보디아 측 레이더 반응을 주시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HQ-12 시스템에서 신호가 포착됐죠. 반응하고 있어. 토마스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요격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았어요. 레이더만 작동하고 있었죠. KGB는 정확한 궤적으로 계속 날아갔습니다. 첫 번째 목표물은 VT-4 전차 집결지였어요.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숨을 참았습니다. 정확히 전차 한 대의 포탑을 관통했죠.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불기둥이 치솟았어요. 탄약이 유폭하면서 2차 폭발이 일어났죠. 옆에 있던 전차까지 파편에 맞았습니다. 10초 후 두 번째 KGB도 명중했어요. 또 다른 VT-4가 불타올랐습니다.
나머지 전차들이 급히 이동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2대가 무력화됐어요. 다른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세 번째 공습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F-16 한 대가 투하한 KGB였어요. 목표물은 재배치된 HQ-12 레이더였죠. 폭탄은 정확히 레이더 안테나를 꿰뚫었습니다. 레이더가 폭발하며 기울어졌어요. 바로 옆 지휘 차량도 파편에 맞았죠. HQ-12가 세 번째도 못 막았어.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치를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어. 시스템 자체의 문제니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보과 마르틴이었어요. 제임스, 현장 영상 들어왔어. 현장? 캄보디아 병사가 찍은 거야. 휴대폰으로. 보내줘.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재생했어요. 흔들리는 화면이었습니다. 누군가 뛰면서 찍은 거였죠.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카메라가 돌아가며 불타는 VT4를 보여줬습니다. 병사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고 있었어요. 제길 또야. 누군가 고함쳤습니다. 방공망은 뭐 하는 거야? 또 다른 목소리였죠. 폭발음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화면이 급격히 흔들리더니 꺼졌어요. 영상을 멈췄습니다. 현장은 패닉 상태네. 토마스가 말했죠. 다른 정보도 확인했어요. 중국 외교부 브리핑 일정이 취소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정됐던 동남아 순방도 연기됐죠. 중국 무기업체 담당자들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중국이 침묵하고 있어. 말했습니다. 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HQ-12가 3번 연속 실패했는데 뭐라고 변명하겠어.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동남아 각국 정보기관 동향 보고서였어요. 베트남 국방부가 긴급 분석팀을 꾸렸다고 했습니다. 택함 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었죠. 필리핀 정보기관도 마찬가지였어요. 보고서에 짧은 코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중국제 방공체계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 말레이시아는 한국 방산업체 연락처를 요청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도 한국 무기 도입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죠.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네. 토마스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누가 봐도 명확한 결과니까. 전과 보고서를 정리했어요. VT4 전차 파괴 6대, HQ-12 레이더 무력화 2기, 로켓 기지 마비 2곳, 태국군 손실 0.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학살이었죠. 베른트 장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 파악했나? 네. 세 번째 공습도 성공했습니다. 중국 반응은? 침묵입니다. 외교부 브리핑도 취소했어요. 베른트가 한숨을 쉬었어요. 침묵이 곧 인정이군. 네. 중국은 스스로 패배를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모두 한국 무기에 관심 보이고 있어요. 예상했던 거야. 전화가 끊겼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48시간 만에 캄보디아군은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중국제 무기는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했죠. 반면 한국 무기는 완벽했어요. 발사된 모든 폭탄이 명중했습니다. 토마스가 물었어요. 이제 끝난 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뭐가? 새로운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한. 화면 속 불타는 VT4를 바라봤습니다. 중국이 만든 방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새겨지고 있었죠. 중얼거렸습니다. 표에서 중국 무기 옆 칸에는 0이 줄줄이 적혔다. 킬수가 아니라 신뢰도였다. 이 전쟁은 국경을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문명을 갈라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승자는 명확했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대회의실. 비공개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오후 2시 자료를 들고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나토 군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했고요. 미국에서는 국방부 차관보까지 왔죠. 영국, 프랑스, 독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유럽 주요 방산업체 CEO들도 보였습니다. 총 30명이 넘는 인원이었죠.
베른트 장군이 저를 단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작하게.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스크린에 3개의 국기가 떴습니다. 성조기, 오성홍기, 그리고 태극기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48시간의 택함 전면전 분석 결과입니다. 미국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본론부터 들어가지.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비교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사거리, 가격, 실전 명중률이 3개 열로 정리되어 있었죠. 먼저 사거리입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어요. 미국 JDAM 28km, 중국 LS6 약 60km, 한국 KGGB 110km.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거의 2배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어요. 가격입니다. 미국 JDAM 발당 약 2억 원, 중국 LS6 발당 약 1억 5천만 원, 한국 KGGB 발당 1억 원. 프랑스 대표가 중얼거렸죠. 절반 가격의 2배 사거리라. 마지막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실전 명중률입니다. 미국 JDAM 약 90%, 중국 LS6 실전 데이터 부족, 한국 KGGB 100%, 12발 발사 12발 명중.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미국 차관보가 팔짱을 꼈습니다. 100%? 정말? 확인된 수치입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혹시 표본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닌가? 12발은 충분한 표본입니다. 게다가 다양한 조건에서 발사됐어요. 세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주간, 야간, 고정 목표, 이동 목표 모두 포함되어 있었죠. 나토 군사위원회 위원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럼 방어 측은 어땠나? 슬라이드를 바꿨어요. 중국 HQ-12 방공체계입니다. 화면에 요격 시도 기록이 떴죠. 총 4차례 공습에서 요격 시도 0회, 요격 성공 0회, 요격률 0%. 영국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전히 무력했군. 네. 레이더는 작동했지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VT4 전차 피해 영상을 재생했어요. 정확히 포탑을 관통하는 KGGB의 모습이 나왔죠. 중국제 전차도 장거리 정밀 타격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어요. 그럼 결론은 뭔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중국 무기는 실전 신뢰성이 붕괴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미국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바라봤어요. 미국 무기는 여전히 우수합니다. 하지만 사거리와 가격에서 한국에 뒤처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이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을 경계하느라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나토 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인정한다. 하지만 이번 택함 전쟁에서 승자는 분명합니다. 태극기를 가리켰어요. 세계는 지금 한국의 표준으로 다시 계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뒤처진 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동남아 각국의 움직임이었죠. 베트남은 한국 방산업체와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은 FA-50 추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한국 무기 도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유럽은? 다음 화면을 보여줬어요. 폴란드가 한국과 협상 중입니다. K2 전차와 FA-50 패키지입니다. 일부 나토 회원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독일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시장까지 잠식당하는 건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간단한 문장 하나였어요. 한국은 새로운 성능 가격 신뢰성 삼각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베른트가 물었죠. 제안은? 3가지입니다. 손가락을 펼쳤어요. 첫째, 한국 기술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일부 분야에서는 협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무기 체계도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미국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우리 체계에 통합하자는 건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나토 위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때가 왔군. 한국에게서. 영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소평가했던 게 실수였어. 프랑스 대표가 말했죠. 이제라도 인정하는 게 낫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동시에 명확했어요. 서구가 처음으로 스스로의 뒤처짐을 인정한 순간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미국 차관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워드. 네. 솔직한 평가 고맙네. 제 일입니다. 한국 측과 연결해 줄 수 있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부탁하네. 그가 악수를 청했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의실이 비었어요. 홀로 남아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태극기가 여전히 떠 있었죠. 22년간 미국 무기만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은 바뀌었어요. 세계는 한국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었죠. 밤 11시 브뤼셀. 나토 본부 4층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떠났지만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빈 문서 파일이 열려 있었죠. 최종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제목을 뭐라고 써야 할까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죠. 차세대 정밀 유도무기 표준 재설정 K모델 분석. K모델. 한국 모델의 약자였습니다. 첫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중저가 무기 공급국이 아니다. 손가락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밀 유도무기 분야에서 새로운 성능 마이너스 가격 마이너스 신뢰성 삼각 표준을 제시한 국가다. 창밖을 봤어요. 브뤼셀의 야경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공습 영상을 본 순간 100km 활공을 확인했을 때의 충격. 나토 회의에서 조롱당하던 순간.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이 모든 걸 바꿨던 그 순간.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택함 전면전 이후의 변화라는 소제목을 적었어요.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태국 KGGB2 200km급 도입 검토 중. 필리핀 FA50 추가 12대 KGGB 패키지 협상 진행. 베트남 한국 방산업체와 비공개 회의 3회 개최. 말레이시아 한국제 방공체계 도입 검토. 폴란드 K2 전차 180대, FA50 48대 계약 진행 중.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측의 무기 카탈로그 요청. 심지어 일부 나토 회원국 이름도 리스트에 올라 있었어요.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때 미국과 중국이 나눠 갔던 시장에 세 번째 이름이 새겨지고 있다. KOREA. 손을 멈추고 창밖을 다시 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22년 전 나토에 입사했을 때를 떠올렸죠.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서방 무기가 최고이고 미국이 세계 표준이며 나머지는 따라가는 자들일 뿐이라고요. 중국은 위협이지만 기술적으로는 한참 뒤처져 있다고 믿었죠. 한국은요? 솔직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전투기나 만드는 중견국 정도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지난 일주일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전쟁 방식을 제시한 국가였죠. 정밀, 장거리, 저비용.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구현한 첫 사례였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추가했어요. 결론 및 제언이었죠. 나토는 한국을 더 이상 후행국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참조국이며 일부 분야에서는 선행국이다. 향후 무기 체계 개발 시 K모델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정밀 유도무기 분야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출되면 많은 것이 바뀔 거예요. 나토 군사 교리가 수정될 것이고요. 무기 조달 기준도 재검토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 과정이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앞으로 나토 사관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이름은 F-16이나 JDAM만이 아니다. FA-50, KGGB, 그리고 한국이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봤습니다. 문득 제 아들이 떠올랐어요. 15살, 군사 역사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죠. 지난주에 물어봤었습니다. 아빠, 세계에서 제일 강한 무기가 뭐야? 주저없이 대답했었어요. 미국 무기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다음에 아이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강한 무기는 많아.
하지만 가장 영리한 무기는 한국에서 나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브뤼셀 야경 너머로 먼 동쪽을 상상했어요. 한반도가 있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의 무기를 평가하던 시대에서 한국을 기준으로 삼는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세계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해. 중심은 서쪽이 아니라 동쪽 작은 반도에 있었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사무실 불을 껐어요. 복도를 걸어나가며 생각했죠. 내일부터 나토는 달라질 겁니다. 강의실 칠판에는 F-16 옆에 FA-52 적힐 거예요. JDAM 옆에는 KGB가 나란히 설 겁니다. 그게 오늘날의 정직한 세계였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죠. 차가운 12월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따뜻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했으니까요. 한 노장의 가슴속에서 낡은 서구 중심의 세계 지도가 찢겨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한반도가 또렷이 떠올랐죠.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펼쳐지고 있었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를 켰더니 뉴스가 나왔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충돌이 사실상 종료됐으며 국제사회는 한국산 무기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세계가 드디어 알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질서는 한국어 레이블이 붙은 무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을요. 집으로 향하는 길을 달렸습니다. 내일 아침 아들에게 이야기해 줄 게 많았어요. 지난 일주일간 제가 목격한 역사에 대해서요. 그리고 아이가 살아갈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요. 대한민국이 중심에 있는 세계 말입니다. 2025년 12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벌어진 단 48시간의 충돌. 그 짧은 시간이 세계 군사 질서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110km를 날아가 오차 2m 이내로 명중하는 KGB. 중국 무기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미국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렇게 강해졌지? 우리는 조용했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구가 오만에 빠져 있을 때, 중국이 허세를 부릴 때 대한민국은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술이, 우리 무기가 세계 표준이 되는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을 확인한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 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